내가 어려서 장준하랑 놀던 사람이야. 제 10대 시절에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는 역시 썬데이 서울. 나중에 내가 한참 뒤에 들은 얘기지만 당시 해뜰날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친 데에는 중앙정보부에 뒷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거울의 성국장 갖고 있는 정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원 오프라인을 시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근본 행사는 이번에 원래 업으로 수행되실 본 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저희 이사장님께 특별히 요청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저희 더불어서 이사장님이시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계신 우리 김창렬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렬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는 신문방송학과를 가셔서 석사박사를 하시고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에 이정표를 썼던 월간 말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 참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월간 말 편집위원회에서 사회평론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너무 보존이 됐죠. 저서 중에는 대중문화 얘기라고 하는 세 번에 걸쳐서 개성판이라고 그리고 대중문화의 바이블 대중문화의 얘기. 최근에는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죠? 네, 최근에 이게 한국 대중문화상 올해 출연해서 대중문화에 관한 그리고 알고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시는 그런 저서를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과 교수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자유로운 형식의 강연 그리고 쌍방향 소통 저기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취지를 10분 이해하시고 제 소개가 끝난 이후로는 이사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을 문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약 1시간 한 1시간 30분 내외에 그런 일종의 토크와 공연이 이제 강연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끝나면 질문 시간 서로 이렇게 소통의 시간 갖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사장님한테 여러분 뭐 기대가 좀 클 거고 어느 정도 기대가 큽니다. 한번 이사장님의 강연과 그다음에 노래와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저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잘 아는 분들 앞에서 특별히 강연이라고 쓰니까 약간 좀 쑥스럽긴 하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나의 사사로운 한국문화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소년으로 또 이후 한 사람의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제 문화적 체험들 그리고 이후에 문화 연구자로서 또 나름 어쨌든 문화 현장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만났던 사람들, 제가 했던 일들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권의 책을 제가 내놨는데 나의 문화 편력기 이거는 저의 유소년기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봤던 영화들, 읽었던 책들, 만화, 들었던 음악 이런 것에 대한 제 개인적 기억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사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일종의 뭐 대학 교과서이지만 교양적으로도 서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썼습니다.
제 책들 두 권 다 너무 재밌어요. 한 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 끝까지 가야 돼.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먼저, 제가 유년기를, 소년기를 겪었던,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나이에서 두 자리 숫자 나이로 성장해 갔던 60년대 이런저런 풍경들입니다. 여기 보면 온갖 방공 걸기 대회, 참 그때는 1년에 몇 번씩 이런 데 끌려다녀서 손을 부르짖고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말살하자 공산당, 이런 거고요. 또 쥐를 잡는 포스터죠.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이런 풍경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방학 숙제 중에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서 제출하는 그런 숙제도 있었어요. 간첩 신고, 이런 표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1년에 한 최소 2번 정도는 학교에서 방공 포스터 그리기, 방공 표 짓기, 이런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이런 플랜카드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붙여놓으면 가출 안 합니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처음 생긴 게 1968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신여복 선생님이 통역당 사건으로 끌려가신 해이기도 하고요. 또,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국민 통제에 대한 그 정권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이제 강했던 시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1971년부터는 소위 국기하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하강 할 때가 되면 사람들 길 가다가 다 서가지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국기에 대해서 손을 올리고 애국가를 들어야 했던, 이것이 1989년까지 지속됐어요. 1969년에 이것도 역시 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일인데, 당시에 그 학생들이 쓰는 크레파스, 물감, 피카소 파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피카소 그림 물감이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 왕자표 그림 물감, 왕자표 파스가 최고였는데, 어느 날 피카소 파스라는 게 등장. 근데 이게 원래 크레용 이렇게 하면 똥이 나오잖아요. 거기 지저분하게. 이 피카소 파스 그게 덜 나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방구에 사러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그 피카소 파스를 만들었던 삼중화학 대표가 방공법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피카소란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이 기사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기사에 보면은 당시 그 코미디언 후라이벌 곽규석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예능 프로에서 누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고, 피카소 그림처럼 잘 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면을 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면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매 학기 초가 되면 담임선생님이 돌아와서 학생 생활 환경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전세 사는 사람 손들어,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이런 걸 손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자기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럼 반에 70명 되는 클래스에서 한 80명 됐죠. 많을 땐. 1명 정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친구가. 당시 저희 집에도 당연히 텔레비는 없었고, 전축이 있었습니다. 전축 있는 사람 할 때 당당하게 손을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고 인권 침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했죠. 요렇게 생긴 전축이 있었는데, 당시 전축 살 때 소위 이렇게 딸려주는 몇 개 덤으로 LP 앨범이 몇 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3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이미자, 동백아가씨 음반. 또 하나는 최희준의 하숙생 음반. 그리고 서영춘과 백금녀가 나오는 이 가갈갈 골골 청춘이라는
만담 음반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음반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장수팔 고춘자 만담 음반도 있었고요. 또 뭐 남보원이니 쓰리보이니 이런 사람들 원맨쇼 음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음반들을 맨날 이거밖에 들을 게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 맨날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들을 다 외웠고 이 만담 대사를 다 외웠어요.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당시에 제 18번이 최희준의 하숙생이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또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술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밤에 당시 이제 통행 금지가 있을 때잖아요. 그 밖에서 술 먹다가 통행 금지가 가까우니까 친구들 다 데리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보고 술상 차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술을 한잔 하셨죠. 어느 날 그날 아버님 친구분이 저더러 너 노래 하나 해봐. 그래서 제가 당시로서 제 18번이었던 최희준의 하숙생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인생은 나그네 길.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도 좀 웃기는데. 그 아버님 친구가 껄껄 웃으시더니 야, 인마 너 하나 더 해. 그래서 불렀던 노래는 최희준의 종점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는 하숙생보다 더 웃겨요, 가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가사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잘 나가나요? 너를 사랑할 때 한없이 즐거웠고 버림을 받았을 때 끝없이 서러웠다. 아련한 추억 속에 미련도 없다마는 너무나 빨리 온 인생의 종점에서 싸늘하게 식어만 가는 내 청춘 꺼져가네. 너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었었고 버림을 받았을 때 죽음을 생각했다. 지나가 내 한평생 미련도 없다마는 너무 짧았던 내 청춘 종점에서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한나는 내 청춘.
9살짜리가 목청껏 불렀어요. 이게 그 시절에 그렇게 제 가장 말하자면 감수성이 예민하던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 이때 부르고 들었던 음악이 평생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노래부터 찾게 됩니다. 제가 80년대에 이른바 노래운동, 민중가요 이런 거 하면서도 사실 속내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었어요. 그 술집에 가서 막 취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일종의 당시로서는 그게 이제 길티 플레저라는 거죠. 뭔가 그러면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소위 운동권 친구들 중에는 아주 그 원칙주의적이고 교조적인 말하자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서 뭐 이런 뽕짝 부르고 그러면 술잔을 집어던지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막 부끄러워지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가장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자리를 바꿔 앉아요. 60년대에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텔레비전이 아직 보급되기 전이고 충분히. 그래서 당시에는 그 고무신 관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당시 그 한국 영화를 주로 보는 관객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성도 살기 정말 힘들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다가 주말이 되면 한복을 곱게 빼입고 고무신을 신고 손수건 한 장 옆에 차고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우는 거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영화가 산업이 시장이 지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관객이란 말이 있었죠. 저는 물론 그런 미워도 다시 한번 유의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영화들을 봤습니다.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홍길동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걸 제가 양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양구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당시 극장장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거의 출근하다시피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호피와 차돌박이도 봤고 용가리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 시절 우리 세대는 용가리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이런 말이 다 그때 생긴 거예요. 제 또래 중에 아마 용가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심형래 겁니다. 그래, 이 공포영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다가 살짝 이러고 실눈을 뜨고 봤더니 끝밖에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괴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안면 기형 장애인인 거죠. 나중에 얼마 후에 제가 그 썬데이 서울을 이발소에서 보는데 거기 그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지리산 괴녀라는 제목으로. 어려서부터 안면 기형 장애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지리산에 운막을 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이 돼서 끌려 나와서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런 공연에도 쇼에도 끌려 나가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 프릭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 샴쌍둥이, 난쟁이, 아프리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경거리로 만드는 쇼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휴잭맨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 휴잭맨이 실제 당시 그런 쇼로 엄청난 흥행을 했던 인물을 모델로 한 굉장히 미화한 영화지만 어쨌든 그런 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 어린 마음에도 엄청 화가 났어요. 불쌍한 사람을 왜 저렇게 구경거리를 만드나.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에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영화가 이 아듀람이라는 영화예요. 아랑드롱하고 찰스 브론슨이 나오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 찰스 브론슨은 터프가이, 아랑드롱은 미남이죠. 당대의 남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두 명의 그 롤 모델인 거예요. 그 둘이 같이 나온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이 영화에 이 찰스 브론슨이 이렇게 위스키를 컵 안에 가득 넣어놓고 동전을 떨려요. 가득 넣고 동전을 5개를 떨구는데
물이 흘러내리질 않아. 요렇게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집에 와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집에 저런 잔도 없고, 그래서 밥사발에다가 스텐 그릇에다가 물을 꽉 채워놓고 동전을 집어넣는. 근데 아무래도 저런 간지가 안 나오죠. 어떤 그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서 보는 영화, 듣는 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만화 키드였어요. 그 당시 다행히도 우리 이모가 만화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화가에 가는 거 우리 엄마가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모는 이제 원주에 사셨는데 방학 되면 바로 원주에 가서 방학 내내 만화가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만화를 봤죠. 그래서 가서 나는 이제 공짜 손님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그만큼 쌓아놓고 만화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시절에 봤던 수많은 만화들 중에 나의 문화 필력기에 보면 이 땡이와 영화감독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땡이 시리즈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인기 만화였죠. 그리고 뭐 당시 어린이 잡지의 만화들, 이런 만화들을 열심히 봤죠. 나중에 타이거 마스크니 우주소녀 나타미 일본 만화라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는 만화에서 배웠다.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 토막인데, 장준하 선생입니다. 1970년에, 그때는 또 제가 주문진에서 학교를, 제가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요. 6년 동안. 근데 그 중에 1년을 주문진에서 강원도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치과 의사였는데, 그 집에 이제 매일 놀러 가서 장난도 치고, 또 그 집에 책이 많아서 책도 빌려보고 했었죠.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손님이 와 계셨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큰아버지. 그래. 그래서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랬죠. 그때 그 친구가 자기 큰아버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 그리고 나 다시 전화 오고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10여 년쯤 후에, 대학교 4학년 때, 당시 리포트를 써야 돼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옛날 신문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거기서 이 기사를 발견해요. 장준하 선생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한국 최초로. 라는 기사입니다. 이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맨날 자랑하던 얘기. 우리 큰아버지가 한국 최초로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분이야.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알았어요. 그 아저씨가 장준하 선생이었구나. 물론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그 식구들하고도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근데 그 이후로 묘하게 장준하 선생은 내가 어려서 장준하랑 놀던 사람이야. 이제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도 읽고, 그랬죠. 그리고 한참 후에 40년쯤 지나서 2016년경에 페이스북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게 떠요. 거기에 그 친구가 딱 뜬 거야. 40년 전 주문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친구 이름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메신저로. 너 혹시 아무개 아니냐? 맞대. 그 친구는 일찍이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구세군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친구와 연결이 됐죠. 그 친구가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46년 만에 만났죠.
지금도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 장준하랑 놀던 사람이야. 자, 10대로 이제 접어들 무렵에 이제 라디오를 열심히 들었죠. 아직 텔레비가 없던 시절에는. 당시 우리 집에서 잠시 우리 어머니가 하숙을 했어요. 그 고등학생 형들 몇 명을. 그 형들이 이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있었어요. 배터리를 이렇게 큰 배터리를 칭칭 동여맨 거기에 FM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당시 춘천에는 FM이 안 잡혔습니다. 낮에만 잠시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추면은 들을 수가 있죠. FM을. 그런 식으로 FM을 통해서 이른바 통기타 음악 같은 걸 듣기 시작한 겁니다. AM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런 노래들이. 그러다가 1973년에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생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텔레비전 생기기 전에는 다 친구들 집에 이제 의도 보러 다닌 거죠. 처음에 텔레비전을 제가 보게 된 건 우리 집에 문간방에 새에 들어온 신혼부부 집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방에. 그 신혼부부 방해를 밤마다 내 동생 손을 잡고 그 앉아가지고 애국가 나올 때까지 앉아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한테 혼도 나고 그랬지만 그리고 그 신혼부부의 그 눈총을 내가 모르지 않지 아무리 어려도 날 지금 쏘아보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봤어요. 그만큼 당시 우리 세대에게는 텔레비전을 본다는 게 엄청난 욕망의 대상이었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자랑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신혼부부는 곧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방에서 볼 수 없고 내 반 친구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동네에. 근데 이놈은 그게 권력인 거야. 자기 친구들이 트레이 보러 오면 예컨대 김일 선수 프로레슬링 경기한다. 그럼 친구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애들은 방에 들어와서 보러 그러고 좀 덜한 애들은 마루에 앉아서 보라. 나보고는 꼭 마당에 서서 보라. 아무리 어려도 그 모멸감을 모르지 않죠. 그래도 끝까지 서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도 이제 싸워서 텔레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는데 그걸 텔레비로 보여준대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거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딱 잡고 보여줄게. 그러더니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반 여자아이의 집이었어요. 어느. 당시에 우리 세대 그 애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남자애가 여자애네 집에 놀러 간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스캔들이에요. 그거 알려지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가서 봤어요. 텔레비전. 그 정도로 텔레비전은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에 안테나가 서 있으면 그 집이 잘 산다는 뜻이고 그 도둑들의 표적이었어요. 그가 73년에 우리 집에 텔레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 집에 놀러 다니면서 볼 때는 춘천에는 KBS밖에 안 나왔어요. MBC하고 당시 TBC가 안 나왔습니다. 오직 KBS, 지금의 이제 9번 채널 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들, 무슨 우주소녀 나타미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당시 그런 만화를 대부분 TBC에서 해서 타이거 마스크니. 근데 처음 텔레비전을 사면서 우리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유선 방송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다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환상. 그래서 맨날 친구 그 집에서 놀러 가면서 보던 실화극장, 이게 실화극장이라는 방공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온갖 최고의 볼거리는 미드였죠. 요즘 표현으로. 당시에는 외화라고 했던. 그래서 뭐 로하이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서부 드라마죠. 보난자, 쇼쇼쇼 이런 것들 열심히 봤습니다. 또 이 스포츠를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도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축구 경기를 라디오로 들었어요. 들을 때는 우리가 꼭 이기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졌어. 근데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기수. 한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 김기수, 김일, 차범근의 축구 이런 걸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김일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 박정희가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일 선수가 들어왔을 때 김일 체육관도 지어주고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70년대 초까지 국민 스포츠였죠. 그래서 김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황금의 이마, 월드리그의 호랑이, 극동 챔피언 김일, 제목도 다 외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일종의 활자 중독 같은 거였어요. 뭐 당시 왜 화장실에 가면은 옆에 이렇게 신문 쪼가리 이렇게 좀 괜찮은 집은 그걸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미리 이렇게 걸어놓고 아닌 집은 그냥 신문 쪼가리 대충 구겨서 어디 구석에 있는 거 그럼 똥 누구 앉아서 보면서 그걸 다 발이 저리는지도 모르고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읽는 걸 제가 좋아했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읽었죠. 중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정말 몰입해서 읽었던 소설이 김내성의 청춘극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근데 이 안에 정말 온갖 그 대중적 서사 장르의 모든 플롯, 모든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삼각관계부터 시작해서 영웅적인 스토리, 아주 나쁜 비열한 빌런, 온갖 액션, 그건 환상적인 소설이었어요. 나한테는. 이 등장인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장편 소설이니까.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 관계도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뭐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한국 문학 이런 거 배우고 고전. 근데 이 김내성이라는 이름, 청춘극장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문학 대전집 이런 데도 없어. 뭐 현진건, 이광수 뭐 다 있는데 김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학사의 정전이라는 것과 이런 대중문학의 세계는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우리 집에 이제 문간방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책자들 이런 게 막 굴러다니는데 거기서 별 책들을 많이 다 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푸른 하늘에 침을 뱉어라라는 내가 읽었던 제목은 동경의 영시고 속 부제가 푸른 하늘에 침을 뱉어라.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새로 나온 사진인 것 같아. 이 한 제1교포가 일본에서 야쿠자가 돼가지고 보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야매 소설인가.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것도 봤고 또 어디서 굴러온 영시 횃불.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한 내용을 담은 박정희에 대한 일종의 평전 같은 찬양. 박정희 찬양. 이 나중에 내가 대학 들어와서 입주 그 가정교사 할 때 그 집이 육사 출신 집이었는데
그 집에 이 책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별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007 당시 우리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온갖 책들, 당시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읽던 책들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있어요. 거기 별게 다 있었어요. 뭐 들어라 양키더라 무슨 이런 것도 있고 이모당 책도 있고 그 중에 007 시리즈가 있었어요. 전집. 이 사진에 나온 건 아니고 하드카바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007 전집 5권짜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왜 아래로 이렇게 글이 돼 있고 두 단씩 이렇게 돼 있는 옛날 그런 책이었죠. 초등학생이 볼 수 없는, 보면 안 되는 책이라는 직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꼭 봐야 되는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늘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 그래서 그 5권을 다 읽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007을 영화보다 책으로 먼저 읽었어요. 환상이었어요. 이건 소년 명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와 정말 판타지, 게다가 아주 야한 이야기, 스토리까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기호학자가 쓴 그 007의 서사구조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설을 분석한 거예요. 007 소설을, 움베르토 에코가. 근데 그걸 보는데 나는 뭐 이미 소설을 어렸을 때 다 읽은 사람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딴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난 어렸을 때 이거 다 읽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자유교양 경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정부가 학생들한테 책을 읽힌다고 해서 강제로 학년별로 책을 정해주고 강제로 읽혔어요. 이 책들이 전부 당시 유경수가 운영하던 유경재단에서 출간된 책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대표 선수들 뽑아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군대식으로 강제로 읽히게 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 대표로 이거 뽑혀가지고 이런 거 읽고 시험을 봤어요. 강원도 대표가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드디어 서울 구경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처음 타고 서울을 처음 왔어요. 그 당시 저 정동 쪽에 요즘도 있나 우리 덕수국민학교로 있었는데 거기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시험을 본 거죠. 그때 내가 강원도 대표로 뽑혔을 때 상을 받았어요. 부상으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플라톤. 이따마게 두꺼운 플라톤이라는 책을 딱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입니다. 그 집에 가져와가지고 딱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단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 다음에 커서 읽어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안 읽었습니다. 이걸 제가 중학교 한 때까지 이 대회가 유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덕분에 그래도 어쨌든 삼국유사도 읽고 논어도 읽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제 10대 시절에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는 역시 썬데이 서울이었어요. 이 시절에 이게 성인 잡지고 성인들도 대놓고 읽기는 좀 쪽팔리는 잡지였잖아요. 근데 10대가 이걸 읽기는 좀 그렇죠. 내가 이걸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이발소였어요. 이발소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고 단골 손님인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많을 때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내 순서가 영원히 오지 않길 바라면서 썬데이소를 열심히 읽었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봤던 기사들 제목까지도 다 기억나요. 그게 이제 나의 문화 편력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서지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이런 꿀단지 같은 게 있었어요. 포르노 소설입니다. 이걸 제가 그런 거 보통 왜 동네 형한테 배우잖아요. 당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형을 우연히 만났는데 일로 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또 잘못했나 의도맞나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이걸 딱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너 이거 봤어? 못 봤는데요. 또 2시간 줄 테니까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이걸 그 나무 밑에 저 올라가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동안 읽느라고 다 해줬죠.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전국 곳곳에서 친구들이 이제 왔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꿀단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언더그라운드의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70년대 전반기에는 이 성인 만화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성인 만화 시초는 1972년에 고우영 씨가 수호지라는 만화를 일간 스포츠에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성인 만화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판대 이런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정부에서 처음에는 성인 만화를 위한 그 윤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성인 만화도 아동 만화 그 윤리 규정으로 심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인 만화를 이제 따로 심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 만화가 우후죽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이런 그 청년 소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액션과 그 에로티시즘을 다루는 만화들이죠. 그 중에 이제 유지광, 그 자유당시절 깡패였던 유지광이라든가 시라소니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도 많았고, 김일성의 침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위에 잘 안 보시겠지만 실록 반공 극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공 정신 때문에 이런 만화를 보는 건 아니죠. 이미 반공 정신은 머릿속에 터질 듯이 꽉 차 있고 이런 만화는 이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별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강철수의 사랑의 낙서 같은 거는 나름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성인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정부에서 이 성인 만화 윤리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는 성인 만화도 어린이 만화처럼 심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70년대 봤던, 제 10대 시절에 봤던 영화들 역시 당시 그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주말에는 꼭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하고.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마카로니 웨스턴, 007 시리즈 이런 거는 최고죠. 빠삐온도 봤던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때 제가 007 중학교였나?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영화를 보러 극장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웬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 우리를 딱 보더니 다가오더니 꼭 꼬박꼬박 존댓말로 영화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저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요즘 소위 시뮬레이션과 리얼리티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멀뚱멀뚱 우리끼리 쳐다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소룡. 근데 이소룡이 70년대 초부터 엄청나게 당시 중학교 교실에는 이소룡 흉내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비야! 이러면서 이거 저 쌍절곤 들고 다니는 애들. 근데 당시에는 내가 이소룡 영화를 잘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커서 봤죠. 재미없더라고 저는. 그 대신 뭘 봤냐면 용호대련 같은 영화를 봤습니다. 당시 이소룡이 엄청난 인기를 끌을 때 이 짝퉁 이소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름에 용자 붙은 그 액션 배우들, 당용, 거룡 많이 안 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용철이라는. 그리고 영어명으로는 차리쉘이라는 배우였어요. 재미동포였는데 태권도 몇 단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다리가 엄청 긴.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들이 거의 1년에 몇 편씩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호대련, 또 돌아온 뭐 외다리, 뭐 이런 영화들을 열심히 보러 다녔죠. 그러다가 한 고등학생 되니까 이런 영화들이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고등학생 되니까 김일의 프로레슬링도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저거 쇼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이제 그때는 뭐 빠삐용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봤죠. 한국 영화는 거의 안 봤습니다. 이미 그때 되면 10대들도 한국 영화는 재미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가끔 이 단체 영화가 있지만 그것도 한국 영화면 안 봤어요. 당시 뭐 증언 이런 방공 영화를 그 단체로 보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땡땡이 치고 딴 거 보러 가고 그랬죠. 자,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음악적인 취향도 이제 최희준 이미자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 FM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송창식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고요. 이장희 또 양희은의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그 청승맞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잃어버린 소녀 같은, 그렇게 이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야, 쟤는 왜 이렇게 노래를 청승맞게 부르냐? 근데 그 청승맞음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정서적인 어떤, 동질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뭐 너 나올 것 없이 뭐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뭔가 이 어떤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조숙함, 이런 게 그런 어떤 청승맞음 같은 걸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도 뭔가 밝고 막 경쾌한 그런 것보단, 그런 거 물론 친구들하고 놀 땐 그런 거 부르지만 이런 청승맞은 노래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그랬다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사실은 뭐 부모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그 어린 자녀들 케어해주는 시대도 아니었고, 형제들은 많고 대여섯 최소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 또래들 사이에서 크잖아요. 크면서 조직의 쓴맛도 거기서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나는 세상을 벌써 다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런 청승맞음 같은 걸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시를 봤습니다. 그 춘천고등학교 입시를 보고 몇 달 노는 기간 동안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뭐 사줄까? 그래서 기타를 사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타를 사줬어요. 그래서 기타를 혼자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노래책이 많았죠. 이런 노래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년대도 있던 거고요. 60년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책에 기타 코드가 실리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당시 서울 시내에 기타 학원이 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책 한국 대중문화사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였다고, 100몇 개였던가?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혼자 기타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반에 기타를 치는 학생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이렇게 이제 기타 치는 게 이제 이 사진이 제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하고 가면, 또 기차도 하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박정희 시대에는 7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발 단속하게 되죠. 미니스커트 단속하죠. 70년대 한 2, 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중고생들은 다 머리 빡빡 깎고 살던 시절이니까 가면 갑자기 후다닥 하면 누가 뛰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 대학생 형이 경찰 피해서 도망간, 장발 단속 피해서 그런 장면들을 수시로 목격했죠. 요 사진은 이제 한꺼번에 파출소에 끌려간 장발 대학생들. 그러다 70년대 말경이 되면 기타도 단속이 돼요. 그래서 기차를 탈 때 기타를 들고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강촌 이제 친구들하고 가려고 기타를 들고 타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 청량리 거기다가 터미널에다 이걸 보관해야 돼요.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중반에 바로 대마초 파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다 사라졌어. 송창식, 이장희.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더 이상 방송이 안 나와. 김정호의 노래, 뭐 이런 노래 더 이상 방송이 안 나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방송에 이상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 다 아실 테니까. 이 노래가 1976년도 최고의 그 인기가요였고, 그해 송대관이 MBC 가수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한참 뒤에 들은 얘기지만, 당시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친 데에는 그 중앙정보부에 뭐 뒷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텔레비를 맨날 저 송대관만 나오는 거야. 너무 이 노래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어서 나오기만 하면 꺼버리고 돌려버리면 또 나와, 돌리면 또 나와, 그러면 꺼버리고 귀를 틀어막고 뛰쳐나가고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냥 아이고 싫어 정도가 아니고 듣기만, 저 노래만 들으면 막 속에서 바바리 곤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너 걸레 빨아서 마루 좀 닦아라. 그래서 마루 걸레질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쨍 하고 했더니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더라.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대중문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상성,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오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도 없고 좋아한 적도 없지만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중문화의 힘인 거죠. 그리고 또 그해 말에 수백 곡의 노래가 한꺼번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된 거예요. 이런 노래들이. 김민기, 이장희, 송창식, 송창식이 왜 불러, 고래사냥,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신중인의 미인, 다 아는 노래가 다 금지가 된 거죠. 이 당시 그건 너는, 왜 불러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에 삽입됩니다. 거기서 경찰이 대학생한테 야 임마 너 빨리 장발단속 할 때 막 도망갈 때 이 노래가 나와요. 경찰이 부르니까 왜 불러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뭐 거짓말이야. 김추자의 노래는 불시풍조로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팝송도 다 금지가 돼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바로 이때 금지가 된 겁니다. 1975년에. 그리고 언제 해금됐느냐? 1994년에 해금됐습니다. 누가 해금시켰느냐? 제가 해금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교수 되기 전에 시간 강사할 텐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해금, 그때까지 금지곡, 금지 팝송이 한 4,000곡 정도 있었는데 그걸 탁 놓고 여름 내내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해금을 시켰어요. 그때 보헤미안 랩소디도 4명이 앉아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한 분이 박원웅 씨, 옛날 라디오 DJ 하시던 박원웅 씨, 또 한 분이 이혜성 씨, 그분도 라디오 진행하시던 분이고, 또 한 분이 서병우 씨, 팝 칼럼니스트. 그 타이거 JK 알죠?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세 분은 50대, 나만 30대였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약 1,000곡 정도가 해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2018년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볼 수 있었던 건 내가 해금시켰기 때문에. 백판이 있어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 이 89년도에 음반으로는 발매가 돼요.
그러나 방송은 못했던 거지. 방송 금지를 내가 해금시킨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976년, 당시 KBS에 우리들 세계라는 프로그램, 각 고등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우리 학교에 왔었고, 제가, 바로 요게 저입니다. 김동건 아나운서 옆에. 머리가 다 똑같아서 헤어스타일이. 자, 70년대 후반이 되면, 아까 얘기한 그 가요 금지곡과 대마초 이후로 이제 음악이 다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최헌, 오동립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송대관 이런 사람들이 인기 가수가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무렵에 78년도에 대학에 들어옵니다. 대학생이 돼서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죠. 전환시대의 논리. 처음에 3월 달에 들어왔는데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자기네 이제 서클, 지하 언더 서클이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리크루트 하는 거였어. 그때 이제 한 선배를 쫓아갔어요. 근데 나보고 너 언제 모이는데 그 전환시대의 논리 이 책의 1장을 읽고 와라. 근데 내가 그때 이 책을 봤어요. 기숙사 내 룸메이트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언뜻 봤죠. 그리고 내가 한자를 잘못 기억하고 전환시대의 윤리 아닌가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배가 당황하더니 갑자기 윤리인가? 그러더니 뭐 그러는 거에서 내가 속으로 뭐 이런 사이비가 다 있어. 지가 뭔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네?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을 갔죠. 가서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 내용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메카시즘이란 말을 이 책에서 처음 읽었는데, 난 메커니즘을 잘못 인쇄된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무식했는데, 어떤 애들은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나 다 알고 있고, 어떤 친구 하나가 했는데, 야, 내가 저 새끼는 저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냐? 하고 생각했죠. 그게 유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풀이 가서 술 먹을 때 내가 드디어 노래 부르면서 진가를 보여줬지만, 그 나중에 유시민이가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클 첫 모임에서, 김창남이라는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굉장히 잘 부르더라.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의 문화 편력기 제가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책을 읽고 토론회 하는데 유시민이라는 놈이 정말 똑똑하게 말 잘하더라. 재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날에 있던 기억이. 그리고 재미없어서 그 서클 그래서 금방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뭐 하냐 그러고 맨날 담배나 피고 그러다가 메아리라는 노래회에 1학년 가을에 들어가는 거죠. 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봄에 내가 당시 메아리 회장이 돼요. 3학년 때인데 1980년 봄이면 엄청 시끄러울 때잖아. 그때 그 서클 회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이래저래. 그 당시 4월 15일이죠. 날짜가 여기 보면 4.19 기념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팜프렛이야. 이걸 최근에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집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팜프렛을. 여기 보면 이 제가 쓴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다행히. 여기 참. 그리고 그때 내가 금관예술을 불렀는데 그 녹음이 남아있어요.